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구상을 놓고 각국에서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추진 의지를 꺾지 않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반길주 국립외교원 조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관세 전쟁이 있을 것이다. 처음이 멕시코, 캐나다. 그런데 한 달간의 시간을 지금 준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바로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간의 유예를 준 거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미봉책이죠. 예, 예. 사실 그래서 1차전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고요. 중국은 미리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석유하고 뭐 이런 제품을 특정해서 바로 10에서 15% 관세를 얘기를 했잖아요. 예. 준비를 한 것 같고 그리고 WTO 제소도 하는 거 단계에 따라서 이제 절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지금 1차전이 그 강도가 어느 정도 될지 네. 사실 이게 이제 미국 역사상 처음은 아니고 1930년대에 관세를 높이고 그거로 인해서 세계 무역량이 3분의 1로 줄어들고 그게 이제 일부 대공황으로 온 측면이 있는데 그 수준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다가 원위치 될지 아니면 그거보다 파괴력이 있을지가 1차전에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예. 그거에 따라서 2차전, 3차전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러면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관세 그럼 2차 타깃은 누가 될 것인가? 베트남이 이익이 많으니까 베트남을 찝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그러면 지금 1차전의 대상이 된 국가가 어느 국가인지를 봐야 돼요. 지금 예.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이런 국가들은 10위권, 지금 대미 무역국자 10위권 안에 드는 국가들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는 대미 무역국자 4위이기 때문에 10위권 안에 드는 국가이기 때문에 해당은 될 거예요. 네. 다만 어떤 명분을 만들 것이냐. 중국,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이민하고 마약 문제를 들었잖아요. 예. 베트남은 그런 문제를 들 수 없기 때문에 당장 바로 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 타깃보다는 다다음 타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할 수 있겠고요. 예. 이유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예고를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EU 국가 중에서 10위권에 드는 대미 무역 흑자 국가, 예. 독일 뭐 이렇게 아일랜드 이런 국가가 먼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베트남은 당장이라기보다는 약간 시간을 좀 확보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중국하고는요. 중국은 이미 뭐 일단 공은 던져버렸잖아요. 그 미국이.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전망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트럼프의 거래 방식은 예. 탑다운식에 의한 담판이잖아요. 시진핑하고 어떤 담판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지금은 어느 정도 최대 압박까지는 안 썼어요, 사실은. 네. 10%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뭐 긴장을 최대치로 안 하고 중국의 반응을 보고 그게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아웃풋이 이제 성과가 안 나오면 최대 압박으로 전환하겠죠. 그 과정에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탑다운식의 어느 정도 거래 모드가 작동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10%와 15%는 본격적인 어떤 그 관세 전쟁이라기보다는 본격적인 전쟁을 가기 전에 뭐 몸풀기예요? 사전에 여건 조성하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1차전이 이제 시작된 거는 맞습니다. 예. 네, 오늘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발언이 또 이목을 끌었는데요. 미국은 생산자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자신의 신념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산자의 나라, 이 말의 뜻은 좀 뭐라고 풀이를 해야 될까요? 미국이 과거에 이제 제조업으로 부흥을 해서 이제 강대국이 됐는데 네. 제조업이 사실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을 다시 살려내서 전통적인 강대국의 위치에 서겠다는 건데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관세를 무기로 해서 압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국가들에게 지금 관세 폭탄이 엄청날 텐데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게 뭐냐면 미국으로 와서 공장을 짓고 미국의 노동자들을 활용해서 공장을 운영해라. 그러면은 관세 폭풍에서 열애가 될 수 있다. 미국에 돈 써라.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식을 갖고 관세 카드를 굉장히 고강도로 쓸 가능성이 높죠. 네. 그리고 그리어가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 규제 반대론자로도 알려져요. 미국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움직임을 용납할 수 없다라며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부가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방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빅테크 기업, 뭐 구글이나 메타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약간 무역 전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선 트럼프는 후보자 시절부터 반 규제를 굉장히 많이 내세웠어요. 네. 근데 특히나 미국이 여러 가지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고 뭐 경쟁력이 낮은데도 굉장히 그 경쟁력을 우월하게 압도적으로 갖고 있는 분야가 기술 기업 분야예요. 애플, 뭐 구글, 메타 이런 것들인데 미국 기업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것들이 규제로 인해서 제대로 된 어떤 그 이익을 못 낸다. 이거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보낸 거고. 예. 근데 뭐 한국도 그걸 어떻게든 뭐 개정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법을 하든 간에 이 독과점을 막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이 잡혀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동기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딴지를 걸 가능성이 있는데 예. 다만 이게 어느 강도로 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의 독과점을 막는 것은 뭐 다른 뭐 미국, 일본이라든가 EU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통상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기 예. 때문에 네. 그래서 어느 선에서 절충을 하게 될까? 거기에선 또 다른 거래 어떤 공식이 작동되겠죠. 네. 그리고 또 그려지명자가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 협정에 제3국이 무임승차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업을 겨냥하는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간접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네. 있겠죠. 그리어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일기에서의 무역 그 대표였던 라이트하이저의 어떤 최측근으로 알려져서 거기를 많이 공부를 했고 거기에서도 실무 역할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프타를 USMCA로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북미 국가 중에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서 만들면은 관세 혜택을 주는데 자동차 부품은 뭐 75%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같은 기업들이 예를 들어 삼성, 뭐 LG 이런 데 멕시코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멕시코 공장에서 멕시코 인력을 이용해서 아주 싸게 물건을 만들어서 비싸게 미국에 파는 것 네. 이런 것은 무임승차다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가 멕시코 시장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간접적으로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타겟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긴장하는 부분, 우리 기업들이 긴장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사실은 선진 강국이 되고 그다음에 경제 대국이 되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자유무역 질서가 사실은 트럼프가 생각하는 건 자유로운 시장이 아니에요. 정부가 통제하는 그래서 정부가 직접으로 관여해서 관세를 매겨서 기업을 뭐 수출을 못하게 하고 당장 관세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 그 흑자로서 9위국이잖아요. 그래서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당장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이 안 되잖아요. 미국 시장에. 그러면 그 흑자 규모가 줄어들거나 자칫하면 적자로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예. 큰 문제고 멕시코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멕시코 시장에 엄청난 인프라를 건설했는데 그게 무용지물이 되면 예. 과연 어느 기업이 중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게 우려의 대목이죠, 사실. 그래서 트럼프가 시작부터 관세를 계속 빵 하고 터뜨린 거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이시바 총리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공동 성명에서 이런 걸 쓰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미일 관계의 황금 시대를 구축한다. 일단 트럼프는 일본 정상과는 빠르게 정상회담을 갖고 있고 황금 시대를 만들 것이다. 황금 시대라는 게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지는데 어떤 뜻일까요? 저는 좀 뭐 일본다운 어떤 반응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일본이 예. 그 행정부가 바뀌면 가장 민첩하게 좀 대응하려고 해요. 근데 황금기 골든 에이지라는 단어가 트럼프가 취임식 때 썼던 단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내놓는 정책에 빠른 속도로 이렇게 따라가겠다, 동조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만들어놓은 판에 뭐 이렇게 딴지를 안 걸고 약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찰을 최소화해서 이익을 많이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전술로 보여요. 예. 거기에서 이제 뭐 경제 뭐 아이템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대중국 견제 아이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일본의 방위력 증강 아이템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작동될 텐데 다만 미일 정상 외교가 과거와 같은 전통적인 외교 공식이 아니라 예.
이번에 뭐 그 일본 총리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트럼프의 직설 확법에 대응해서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답변하는 준비를 해왔다고 하잖아요. 네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트럼프가 어떤 거래를 작동시키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 예를 들면 관세를 지금 일본에도 매기려고 한다. 그러면 대중국 견제에 어느 선까지 동참을 해주겠다. 그리고 이 선제적으로 한 게 이제 방위비 압박 카드도 분명히 방위비 인상 요구 압박 카드가 있을 텐데 거기에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LNG 카드를 또 꺼내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짜여진 각본뿐만 아니라 짜여진 각본 외에 갑자기 돌출될 수 있는 발언에 대한 연습도 했다고 보고 거기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뭐 LNG 카드라든가 그 거래 어떤 시나리오 이런 걸 짜서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 거기에서 굉장히 처음부터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황금 시대라는 용어를 채택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나라 관계에서 미국 쪽은 황금 시대가 될 수 있으나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황금 시대라고 확실히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네요. 현상 유지만이라도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예. 네, 뭐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회담을 총력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어떤 카드를 강조해야 될지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리더십 부재로 인해서 한미 외교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우선은 외교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외교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트럼프의 외교 공식이라는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게 있고 다만 우리나라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트럼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탑다운식 즉 하향식 단판 외교가 필요하잖아요. 나머지는 사실은 그 단판 외교를 서포트하는 작은 것들인데 지금 그 탑다운 외교가 안 되는 거는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버텀업 외교 즉 상향식 외교까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탑다운 외교가 안 되기 때문에 버텀업 외교를 더 열심히 하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보실장 간 전화 통화도 했었고 외교장관과 국무장관 간 통화도 했었고 외교장관이 이제 민hen 안보회의도 가잖아요. 그래서 다자객이 양자 외교도 많이 준비하고 추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완전히 외교 공백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또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가자지구 일단 전쟁을 먼저 빨리 막겠다고 했는데 이번엔 가자지구를 뭐 사들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참 해석이 애매합니다. 예. 그 트럼프가 내놓은 단어가 테이크 오버였거든요. 네. 테이크 오버가 해석이 한 세 가지로 될 수 있어요. 예. 인수, 장악, 마지막은 점령. 네. 이 세 가지가 다 다르거든요. 인수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로부터 통제권을 일단 받아두겠다. 예. 그리고 뭐 재건을 해서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는 일단 미지수로 두는 거고요. 장악은 네. 미국이 군사력 카드까지 염두에 두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쪽을 완전히 장악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점령은 사실은 미국 영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들 수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강도가 다르긴 한데 네. 이것은 저는 그렇게 두 가지로 봅니다. 이게 정말로 점령을 하자는 것이냐, 즉 팽창주의 일환이냐, 제국주의 일환이냐, 예. 아니면은 거래를 위한 것이냐. 저는 둘 다라고 보는데 거래만 하는 경우에는 최소 이익이고 점령까지 해서 합병을 하는 것은 최대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최대 이익을 목표로 가다가 안 되면 최소 이익인 거래에서 승수 효과를 노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과거 미국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성과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죠. 거래라는 게 뭐예요? 거래라는 것은 이거를 점령한다고 했다가 수위를 좀 낮추면 미국이 원하는 측면에서의 가자지구를 그러니까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좀 유리하고 그다음에 중동 국가를 대상으로 화해를 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최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점령 카드를 내놓고 그 목표를 낮추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최소 어떤 목표치, 최소 이익치하고 최대 이익치를 모두 염두에 두고 가자 점령 발언을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 트럼프가 가자지구를 내가 뭐 휴양지로 만들겠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아니죠. 게 아니잖아요. 전혀 없죠. 전혀 없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사실 아랍권 국가도 반발에 나서는 것이고 사실은 가자지구의 운명은 가자지구 주민, 시민들이 사실 결정을 해야죠. 근데 가자지구 주민들은
지금 가자 지구가 폐허가 되고 지옥이라도 그냥 지옥에서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국가들도 되게 반발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국가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뭐 자치를 통해서 운영되는 거고 거기도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고 하잖아요. 국가는 아니지만 예. 그러면은 그 자치 어떤 제도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주민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의사를 반하고 미국이 그냥 할 수 없죠. 그게 만약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 1세기 전에 제국주의가 사실은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국제 질서가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제국 질서는 북한이라든가 러시아가 미국을 규탄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였어요, 사실은. 반미 제국주의로 그 두 국가가 연대를 하겠다는 거였는데 네. 그러면 권위주의 진영이 사실은 반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국주의로 정말 가는 건지 아니면 그런 그 최대 압박 차원에서 한 건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예. 팽창주의적인 어떤 정책을 지속 추진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못하는 게 지금 전선 확대되는 거 보니까 예.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지구에 관련해서 말한 게 굉장히 비밀이었다면서요. 그래서 맞사위 쿠슈너의 제안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거는 뭐 신빙성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쿠시너 같은 경우는 트럼프 일기의 중동 정책 구상하는데 주도를 했어요. 예. 그리고 지난해 하버드대 연설에서 가자지구에서 해안에 부동산 개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건데 그것만으로 쿠시너가 엄청난 비중을 갖고 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이제 보기는 어려운 게 직접적으로 어떤 자리를 맡아서 이 트럼프 2기에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겠다라고 나서는 인물은 사실은 이 사위보다는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 다만 트럼프 1기 때와 유사하게 예. 지금 흘러가는 어떤 그 기제를 보면 첫 번째 트럼프가 일단 말로 이렇게 던져요. 정리가 안 된 말을. 그러면 백악관이라든가 내각에서 그 진화를 합니다. 그 진화하는 과정에서 혼돈이 생겨요. 어떤 혼돈이 생기냐면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거기에 불만을 갖고 해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약간 시작 단계에서 이제 가동이 되는 게 보이고 그 과정에서 그 혼돈이 1개월이 될 수 있고 6개월이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 있고 내년 중간 선거인 11월까지 될 예.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봐야 될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중동 주요국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발하고 있고 사실 미국 내부에서도 이제 반발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좀 계속 입장을 고수하겠습니까?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거보다 약간 낮은 수위로 계속 그 이야기를 꺼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 본인 입장에서는 남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꺼낸 것 같지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1987년 거래 기술을 이제 책을 내놓을 때도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 게임으로 생각을 해요. 게임으로. 이것도 게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게임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반응이 좀 애매하면 그 게임의 방향을 A로 갈 거를 B로 가고 수위를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판의 거래를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용도사미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주 독일 미네 남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청사진을 밝힐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방식으로 나올까요?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를 이제 보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금 전선에서 5분의 1 정도를 러시아가 점령한 상태잖아요. 그 예. 상태에서 정전이든 휴전이든 한 다음에 서방에서 안전보장을 제공한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 비슷한 상황이 과거에 있었어요. 1994년에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서 안전보장 조치 한다고 했는데 그 후에도 뭐 크림반도 합병했지, 2022년에 침략했지 누가 그거를 이제 얼마나 믿겠냐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시민의 어떤 결정이 되게 중요해요. 우크라이나 네. 시민이 그렇게 열심히 3년을 싸웠는데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을 러시아에게 내줘야 된다. 그리고 러시아는 주권이라는 어떤 국제 기본적인 원칙을 위반하면서 침략을 했는데 전혀 처벌을 받지 않고 승자가 된다? 이것을 예. 어떻게 용인하냐? 이런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러시아는 미국과 종전안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처음 인정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또 러시아 당국과의 논의에 진전이 있는 것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그 트럼프가 푸틴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였기 때문에 그 의지를 보인 순간 이미 실무그룹에서는 물밑 작업을 계속 해왔다고 봐야겠고요. 러시아에서도 100% 빠른 시간 내에
열릴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트럼프 개인 성향상이라도 그게 아닌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굉장히 그 불쾌하면서 판을 깰 수 있어요. 예. 판을 깨지지 않을 만큼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제 했을 가능성이 높고 시기적으로도 벌써 이제 나타냐후하고 회담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이시바 총리하고도 회담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순번으로 사우디가 될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사우디는 가자 지구 때문에 바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네. 그렇게 따지면 러시아하고 다음 수순으로 정상회담을 하는데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있을 때 약간 어느 쪽으로 약간 조금 쏠린 경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둘 다 이렇게 보고 재고 있는 거예요? 우선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모두 협상을 위한 판에는 예. 모이게끔 하는 정도는 균형을 좀 갖는 것 같고요. 근데 그 협상의 결과가 누구한테 유리한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에게 유리한 판으로 돌아가는 게 사실이죠. 예.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걸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협상 내용이 뭐 최종 결정된 것도 아니고 내용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막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러시아가 승리하는 식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도록 국제사회도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 뉴미디어 이 계통을 이용해서 호소를 하는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관련해서 또 글로벌 정세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